여론조사를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캠입니다. 자. 말이 잠깐. 네. 총선이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으니까 원래는 총선하기 끝난 구가 더 여론조사는 편하죠. 아무래도 얘기하기가. 뭐 이제 다 네. 툭툭 털고. 네. 근데 뭐 이제 총선은 끝났으면 이제 총선에 대한 건 끝났고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나 하나만 한 거 물어봐도 돼요? 갑자기 배 소장 얼굴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저 총선 기간 동안 그 두 계속 여론할 때 의석수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몰랐나 보다. 아마 알았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거죠. 네. 이번 선거를 보면은 한동훈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희망이 있을 테고 네.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게 되면은 네. 속수무책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로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 일주 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때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 기여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대체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한 평균 36이 나와요. 네. 36 곱하기 300명 해보세요. 몇 명이에요? 수학 잘하잖아요. 산수 잘하잖아요. 네. 예전에 이런 계산 틀린 계산이라고 보는데. 아니 180석이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이 얘기 한 10번 들었어 내가. 그렇죠. 네. 이거는 한 20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4년 전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긍정 지지율이 60% 됐단 말이에요. 60 곱하기 300 하면 180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SBS나 방송 3사 물론 SBS가 참 개표 방송 잘하는 방송사입니다. 아 훌륭해요. 아 유튜브도 예. 재밌었어. 물론 제가 유튜브 개표 방송 유튜브 진행하는 사람 되게 잘하더라고. 그런데 뭐 좀 재밌었어요. 아쉬운 특히 거는 오전에. 오전에. 그렇죠. 오전에는 거의 뭐 황금 라인이었죠. 기가 막히더라. 라인은, 네. 아쉬운 것은 가장 패널도 좋고. 그렇죠. 가장 황금 시기는 제가 나왔었을 텐데 네, 나오셨어요? 이번에 빠졌다는 것은 네. SBS로는 정말 애석한 일이겠죠. 그래서 잘 됐구나 SBS가. 왜 그러세요? 이게 이제 조사 기관에서 3개 조사 기관에서 방송사에 전달해 주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방송사 자체적인 연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른바 디시전을 합니다. 디시전 결정을 하게 그 되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로 그렇죠.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가중을 주고 말고 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그 과정이 이제 사전 투표 쪽에 좀 가중을 많이 줬겠죠. 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나왔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우세 설정이라고 그래요. 네. 우세 가중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8군데가 네. 털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표 방송에 배추도사 배종찬이 참여를 했더라면 상당히 혁혁한 또 성과가 나왔을 텐데 줄이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 총선 분석가들 사이에서 최대의 승자는 배종찬이었거든요. 네. 뭐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금자탑을 방금 무너뜨리셨어요. 대통령 지지율에 그걸 곱해서 108석이 나온다 이 계산은 우리나라가 무슨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교롭게 그냥 맞아떨어진 것이고 배 소장님이 왜 최대 승자였냐면 의석수 예측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네. 의석수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특히 많아요. 뛰어든 분들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국민의힘 108석 부른 분도 틀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그분이 득표율 불렀나요? 득표율은 전국구 단위에서 지역구 득표율이 한 51대 45 정도가 나왔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가 맞았다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 차원에서는 둘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석수가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득표율 차이는 그렇죠. 5%밖에 안 났다고 예를 하죠. 들면 어떤 배구 시합을 했는데 총 득점이 100대 90이 났어요. 그럼 얼핏 생각하기에 뭐 비슷하게 세트 스코어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3대 0 될 수도 4대 0이 될 수도 있어요. 25, 25, 25, 25 다 해가지고 한쪽은 다 4세트 이기고 나머지는 23, 22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세트 스코어는 4대 0 아닙니까? 총 득점은 100대 90인데 그런 것처럼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예측가들 중에 정당 지지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의석수는 확 벌어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분은 없고 그다음에 한강벨트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는데 낙동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한다. 이렇게 갈려서 예측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예측을 하신 분들, 의석수 예측만 하신 분들은 다 틀린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악플 다신 분들도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악플 단 분도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자기가 원한 대로 얘기 안 해줬다고 악플 다는 거니까. 예, 이번 총선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의석수 예측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배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예. 지역구별로 다 갖고 있냐 예. 데이터를.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배 소장님이 최대 승자인데. 예. 예, 근데 저는- 방금 이제 저는 아까 엉터리 계산을 저는 하셔가지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전에. 대한민국 한 최고의 가지 더. 평론가는 네. 김수민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때려 맞춘 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뭐요? 최종 투표율 예. 666. 네. 네, 띠띠띠띠띠 네, 67%. 벌써 예, 그나마 비슷하게 그거 하나 맞췄어. 맞췄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예. 표정 받았죠. 울면 안 돼. 예. 알았어요. 업소 전략은 제한적이다. 아,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 요거 짧게 하고 총선 저 얘기 좀 해볼 건데 요 얘기 잠깐만 해보.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출구조사 왜 이렇게 틀렸냐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아니 뭐 출구조사 틀려도 뭐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은 또 발표 나오는데 그리고 틀려도 이게 지금 보는 맛이 있잖아요. 출구조사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보는 맛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걸 많이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본투표일 10일 날만 출구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투표 반영해야 되니까. 대거 사전투표가 무려 31.3%나 됐으니까 출구 조사는 무릇 투표자에 대한 조사인 것이지 예. 투표율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투표율만 전달받아서 예. 추정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막판에 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 내지 그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각 방송사의 개별 연구진이 방송 3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이제 이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있을 때는 저는 주로 이제 중간을 택해요.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상당히 민주당 우세 쪽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버튼 중에서 가운데냐 좀 빼느냐 좀 더하느냐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가 과다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총선 이번에 결과 좀 분석 좀 해보자고요. 저는 그냥 총선 결과 보니까 딱 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구도 이슈 인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정치 오래 하시는 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는 한계가 있다. 선거 절대 구도 못 이긴다. 그런데 역시 그런 거 구도야, 같아. 구도야.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이슈하고 인물은 근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봐요. 그러면은 이게 인물인데 예. 그래도 자체 후광이 있었던 사람이 자체 후광이니까 사실 발광이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예. 김은혜, 권영세는 살잖아요. 전국구 그다음에 예. 자체 근육을 가지고 있는 김재섭도 살잖아요. 그다음에 예. 자체 열정이 있는 전재수 김용태도 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기준으로 그거는 예. 뭐냐면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가령 한 5% 포인트 차이가 나는 윤희석 후보자 또 누구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후광을 해줄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 가서 다 쳐줘야 되는데 예. 그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대통령실발 뭔가 충돌이 있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뿜뿜이 거의 선거 중후반에는 사라져 버렸다. 알겠습니다. 아, 그 구도의 불리함을 뚫고 나온 인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잡히네요. 예, 낙선된 사람하고 당선된 사람들은 낙선한 사람보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든지 아니면 발로 많이 그러니까 뛰었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똑같은 이야기로 제가 부산을 2번 출장 갔다 왔지만 네. 전재수 당선자가 무슨 이재명 후광이 있고 네. 또 조국 후광이 있어 오로지 전재수 후광이죠. 발로. 그러니까 네. 수수대전 전재수 서병수 대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북갑 유권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재수한테 갑니다. 이게 어제 기사도 그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보다 외연 확장성이 더 큰 거죠, 훨씬. 아. 오히려 그런 지역은 네. 당 대표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지원 유세하면 표가 더 떨어져요. 예, 근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표를 더 떨어뜨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은 그냥 그 지역의 원래 지지층만 결집하는 거지.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후보를 찍을 뻔 하더라도 인물적으로. 근데 또 내가 이 후보를 찍으면 한동훈을 찍는 거랑 다름없단 예.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경기도에서 왜 양문석, 김준영은 됐는데 공영훈은 안 되고 이준석 돌풍이 끝내 드라마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죠. 아니 양문석은 아닌데 김준영은 아닌데 했는데 국민의힘도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화성을은 뭐냐면 아니 민주당은 아닌데 했더니 국민의힘도 아닌데 이준석이 있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반면과 또 반윤의 이 반사 이익을 다 누린 사람이 물론 개인의 어떤 그 예. 돌파력도 대단하죠. 그게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준비된 거 좀 보죠. 이 서울 얘기 좀 해볼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 우클릭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서울 득표율 차가 10.1포인트에서 10.1%포인트에서 5.9%포인트로 줄었고 의석수도 국민의힘의 3석 늘었고 지능곡도 또 초격전지가 늘었다. 그래서 서울이 우클릭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요? 지난 총선보다는 그렇겠죠. 그러나 지난 총선보다. 대선에 비해서는 민주당 쪽으로 더 간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는 네. 민주당이 졌잖아요, 서울에서. 네. 예, 그렇다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난 총선 때 비해서는 덜 졌어. 예.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 많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되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진 거고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힌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치명적인 건 이번 총선이 야당 압승이잖아요. 예. 정권 전반기에 야당이 압승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후반기였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이 전반기죠. 반이 안 지났으니까. 대표적인 게 2016년 총선인데 여당이 참패한 선거가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있었던 선거고 그리고 야당이 제1야당 단독으로 이긴 게 아니라 복수의 야권이었는데 네, 맞아요. 여당이 졌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건 제1야당이 단독으로 175석이 됐고 예.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기 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거는 2020년 총선보다 나아졌어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밀리게 되었는가 예,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수민 평론가가 역시 최고예요. 네, 그 부동산 클릭이 여전히 가장 크게 작동되는 지역이다. 예. 그러니까 마포갑도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조정훈 당선자가 이지연 후보자를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동작도 그렇고 여기가 부동산 교육 이런 걸 무시 못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윤 반명이 다 존재한 거예요. 반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도는 반윤 성격이 더 짙었다면은 여기에는 반명도 상당히 서울 지역은 작동을 했다. 그런 경계 심리가 있어요. 서울 유권자들이 경기도 지역과 관련된. 세 번째는 뭐냐면 중도층 2030 MZ세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예. 그게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그랬지만 그런 현상이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은 그나마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은 우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1석 그나마 11석을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이야기를 해요. 의석순도 경기도가 많아요. 60석 중에서 48석 중에서 11석을 가져왔지만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60석 중에서 네. 6석밖에 못 가져왔어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도 상황이 계속 이러면은 네. 영원히 보수 정당은 일당을 못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제 왜 국민의힘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경기도가 인구 구성 그렇죠. 인구 구성인데 민주당 치약적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기도 광역단체장이 직전도 그랬고 예.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에는 이제 40대 화이트 칼라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서울에서 이제 밀려나면서 이른바 부동산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게 분노로 또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본다면 젊은 세대의 집단적 투표 성향도 강하고 수원 같은 데는 이번에도 5명을 다 싹쓸이 갔잖아요. 지난번에도 5명을 다 싹쓸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집단 투표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연구를 오랫동안 해야죠. 어떻게 하면 경기 지역 공략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적어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30 세대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요? 엄청나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부가 없어요. 스타디를 해야죠. 경기도 지역을 어떻게 해서 만족감을 충족시킬 것인가. 그거 없으면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치명적인 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역구 득표율 차이가 5.4%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서울은 더 벌어졌어요. 5.9%포인트 차이 났고 경기도는 11.8%포인트 차이 났어요. 많이 차이 났네. 예, 그러면 이거는 수도권에서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크게 진 거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이나 캠페인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에도 보면 선거 상황실이나 이쪽에 영남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미국 대선으로 비유하면 국민의힘은 경합주를 피해 다니는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기는 지역에서 더 이기고 지는 지역에서 살짝 지는 지역을
없지는 네. 못하는 이러면 의석수에서는 또 치명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예, 소선거구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선거구제의 어떤 구도 자체 위에 국민의힘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지는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게 낙동강 벨트조차도 위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또 뭐냐? 평소에 준비된 힘이 기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 지냈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네.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의석수는 늘었고 네네. 그리고 득표율 차는 줄었다. 네. 지난 총선 네. 때 그 상황에서도 2년 후에 대선 이겼으니까 네. 이번에도 득표율 격차가 네. 줄었으니 네네. 뭐 해볼 만하다. 뭐 네. 이런 취지의 글 올렸던데 그 분석 어떻게? 그거는 봐요? 당 바깥에 있는 평론가가 하면 될 말이죠.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예. 예, 아마 오늘 업로드 될 텐데 다음 대선은 또 모른다. 왜냐하면 그 네. 대선이 전국 지역구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네. 대충 민주당의 3%포인트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는 거죠. 전국 득표율 차이는 5%니까. 예. 네네. 예. 그러니까 대선은 또 모른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면 괜찮은데 예. 본인 그 국민의힘 패배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면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렇죠. 뭐 저는 오늘 뭐 많은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김수미 평론가의 칼럼이 최고의 칼럼이겠죠.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돌려서. 네. 네. 배종찬 소장을 최고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말하겠습니까. 아 김수민을 최고로 이렇게 해주면 나는 더 최고가 된다 이런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긍정적 해석하면 네. 저 힘들어하는 당원들 좀 기회 복돋아 주려고 하는 안 것도 됩니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예,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도. 아, 물론 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네.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죠. 정교한 전략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2017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또 그 이후에 뭐 또 대권을 잃었지만 정권을 잃었지만 다시 또 총선으로 가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든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에 너무나 만족해서 빠져들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거든. 그만큼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한 대실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도 얘기를 많이 했고 경기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PK 가볼게요. 네. 야 근데 국민의힘은 PK 때문에 그래도 한숨 돌렸겠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PK가 원래 되게 위험하다 그렇죠, 막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제 측이 가장 크게 틀리는 곳이 PK입니다. 네. 제가 전에 뭐 10석 정도 네. 비국민의힘으로 맞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반대가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그거 네. 걱정했으니까 낙동강 벨트에 막 제가 건물도 투입하고 그런 이거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을 2번을 출장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한 3월 초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있을 때는 정말 다 전멸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가까스로 아쉽게 이제 아쉽게 애석하게 패배를 했지만 김두관 의원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낙동강 벨트 우리 다 죽었대. 그랬단 말이에요. 3월 초만 하더라도. 근데 3월 중순에 이제 뭐 이황 무리가 있고 대통령실발 논란이 있고 의대 정원 갈등도 있고 이러면서 주춤할 때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우리 살았대 이제 해볼 만하대 이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첫 번째로 여기는 뒤집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갈치 시장 같은 데 보면 선거 막판에 3월 28일 이후부터 아이고 웃자노 그럼 뭐 끝장이 나나 국민의힘이 막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뒤집어진 이유는 반명 반윤이 다 존재한다. 그런데 조국의 미묘한 효과는 있지만 지역구 후보자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보수협이 결집하는데 동정 여론이 생깁니다.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 그게 생겼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면 사전 투표에서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이길 걸로 생각하는데 개표를 내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얘기는 PK에 있는 보수층들이 결집을 했다. 그렇죠. 본 투표 때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낙동강 벨트까지 그러니까 한석 전재수 지역구 빼고는 사실상 싹쓸이를 한 거죠. 본인의 틀린 이유는 뭡니까? 한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강에서 맞췄는데 낙동강에서 한강에서 밀물이면 낙동강에서도 밀물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근데 역대 선거를 돌아보면 민주당이 PK에서 선전했던 선거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대승할 거라고 예측이 나오면 PK에서는 졌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게 아닐 때는 PK에서 이겼어. 이 대표적인 게 2016년 총선이죠. 민주당 PK 성과가 좋았던 때가. 좋았죠 그때. 그러니까 200석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역은 조금만 국민의힘 밀어주면 주르륵 될 수 있다. 견제를 해주려면 국민의힘을 밀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2004년 총선하고 이번 총선이 비슷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김준혁 양문석 논란. 이게 예를 들면은 비슷하게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는 무당파 유권자가 있다고 쳐요. 한날 한시에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저기 수원이나 경기도나 서울에 살고 한쪽은 부산에 살아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성향은 또 똑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수도권 쪽에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민주당 찍을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수원정의 무효표 5,000표처럼 그냥 기권이다. 이렇게 가는데 비슷한 사람도 낙동강 벨트 쪽에 사는 사람은 주변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거나 민주당 반대자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표가 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양문석 양문혁 이름이 김준혁 양문석 논란이 한강벨트보다 낙동강벨트 쪽에 민주당의 악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호남으로 가볼게요. 네. 호남에서 보니까 비례정당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남은 원래 호남에서 이긴 사람이 민주당의 야권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 동작을을 보면 되잖아요. 동작을을 보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네? 7번을 갔는데도 나경원 당선자가 꽤 큰 차이를 벌이면서 네. 이겼잖아요. 그 이야기는 호남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선호 정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당히 비토 정서, 거부감, 혐오감이 호남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남도 흔들렸는데 네. 그 표심이 어디로 가버렸냐? 조국혁신당으로 가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호남 민심은 이 비례정당 투표를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만약에 하나만한 가정이지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지역구 후보 냈으면은 야 어떻게 될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배종찬 소장이 놀라운 전망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한 50석 이상을 가져갔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놀랍지 않나요? 아니. 네, 놀라워요. 네. 50석은 JP 정도는 돼야 가져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